삶, 일상과 비상. 인문은 삶입니다. 삶이라는 말은 한자로 바꾸면 여러 표현이 있겠습니다. 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일상이라는 말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산다고 할 때 뭔가 특이한 경험을 계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가고 회사 가고 저녁에 돌아와서 잠든 과정이 반복됩니다. 어떻게 보면 늘 비슷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일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삶에는 일상만 있는 건 아닙니다. 비상도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한다든지 무슨 상을 받는다든지 학교에 다니다 보면 한 단계를 끝내고 졸업하고 다시 입학한다든지 군대에 간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일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 여행을 가는 일도 일상은 아닙니다. 내가 매일 아침 눈 뜨는 공간, 집이라는 공간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살아보는 경험이 여행입니다. 그러니 여행은 일상이 아닙니다. 삶에는 이런 비상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이 기초가 되지 않는 비상 상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삶은 늘 일상이 기초가 되고 거기에 더하여 간혹 일어나는 비상 상황이 생겨납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주어지거나 매우 기쁘고 흥분되는 상황이 펼쳐지거나 어딘가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은 엄밀히 말하면 일상과 비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은 결국 일상이 기초가 되어야 하므로 오늘은 인문은 삶이다라는 생각을 내세우고 삶은 일상과 비상의 어울림이라고 써봅니다. 일상 문화의 시작. 문화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인간 집단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더 낫다라는 말은 더 아름답다는 말이요, 더 올바르다는 말이요, 더 즐겁다는 말이요, 더 편리하다는 말입니다. 신미미학, 윤리정치, 오락유의, 도구기술이라는 말이 이런 가치를 나타냅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 즉 문화의 반대말은 자연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화의 반대말을 야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미개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앞서 말했듯 문화의 반대말은 자연입니다. 인간은 동물로서 자연에 속합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자연에만 머무를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자연 문화 연속체로서 인간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문화가 필요합니다. 문화가 없는 인간은 자연으로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늑대인간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늑대인간을 참된 인간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화는 무엇에서 시작하나요? 인간이 태어나서 생존하기 위해 살아나가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충족하는 일로부터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문화의 첫 시작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요소는 의식주입니다. 인간은 의복이 있어야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음식이 있어야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주거가 있어야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셋을 더해 의식주라고 말합니다. 의식주와 옷밥집. 의식주라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옷밥집입니다. 저는 때때로 의식주라는 말을 옷밥집이라고 바꿔 부릅니다. 의식주라고 말하면 한자어로 익숙한 개념으로 다가오는데 이걸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같은 뜻이지만 다른 말로 바꿔보면 새로운 느낌이 생겨납니다. 의식주라고 말할 때와 옷밥집이라고 말할 때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어감을 갖게 되면 거기서 새로운 생각이 싹 틀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용어와 개념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옷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습니다. 벌거숭이로 세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몸에 무언가를 덮어주고 입혀줍니다. 벌거숭이 몸에다 무언가를 걸치는 그 모든 게 옷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내 몸에 없었는데 달라붙는 모든 게 옷에 해당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태어날 때는 없었는데 나중에 붙어 지내는 게 모두 옷입니다. 머리 위에는 뭘 붙일 수 있나요? 모자를 쓸 수 있지요. 머리핀을 꽂을 수도 있습니다. 얼굴에는 안경을 쓸 수 있고 귀에는 귀걸이, 목에는 목걸이를 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는 화장도 할 수 있습니다. 화장은 인간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화장은 분칠을 해서 꾸민다는 뜻입니다. 화장이라고 할 때 화나 문화라고 할 때 화는 같은 글자입니다. 그러니 화장도 원래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새롭게 덧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옷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머리에 가발을 쓸 수도 있고 머리를 염색할 수도 있고 얼굴에는 가면도 쓸 수 있고 마스크도 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옷의 범주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윗도리, 아랫도리, 속옷처럼 우리가 평소 옷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은 너무나 당연히 옷입니다. 더불어 반지, 시계, 팔찌, 허리띠, 양말, 신발 등도 모두 옷입니다. 내 몸에 달고 다니는 가방도 옷입니다. 우산도 옷입니다. 우산은 비가 오는 자연의 상황을 뛰어넘어 보려는 문화적인 산물입니다.
옷밥집 신체의 확장. 마셜 맥클루언이라는 학자는 미디어를 인간 신체의 확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빌려보면 옷은 인간 신체의 확장입니다. 모자는 머리 또는 머리카락의 확장입니다. 머리카락이 필요한 이유는 뜨거운 태양, 비나 눈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머리카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자를 발명합니다. 모자는 머리카락의 확장입니다. 가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건을 들고 다니려면 두 손이 있으면 됩니다. 들고 다닐 수만 있다면 두 손으로 들면 됩니다. 그런데 들어야 할 물건이 너무 많아지면 곤란합니다. 이것도 담아야 하고 저것도 담아야 하는데 손이 두 개밖에 없으니 다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주머니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들어보자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가방은 손의 확장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양말과 신발은 발의 확장입니다. 윗도리, 아랫도리, 속옷은 피부의 확장입니다. 이렇게 내 몸이 확장되어 옷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원리를 생각하면 옷이란 그저 내가 입고 있는 윗도리, 아랫도리만 말하지 않고 인간의 피부와 신체를 더 넓혀주는 모든 게 다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의식주 중에 옷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좀 범위가 넓습니다. 나는 옷 중에서도 모자에 관심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관심을 집중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발, 가방, 마스크, 액세서리 등 어느 것 하나에 집중해보면 자신의 관심 분야가 좀 더 세밀해지고 분명해집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밥은 무엇입니까? 밥은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지만 살기 위해서 밖에서 몸속으로 공급받는 영양분입니다.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걸 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먹는 쌀밥, 고기, 채소, 떡, 빵을 모두 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 커피, 술, 음료 등 마시는 것들도 모두 밥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입으로 집어넣어서 목구멍을 통해 삼키는 모든 게 밥입니다. 그렇다면 약도 넓은 범위에서 밥입니다. 비타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식과 약은 같은 뿌리라고 해서 식약동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은 입으로만 들어오지 않고 가끔 코로도 들어옵니다. 뭔가를 흡입하는 것도 모두 밥의 범주에 넣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황산이, 미세먼지니 공기가 안 좋다고 해서 산소를 통해 담아 팔기도 합니다. 힘들 때 산소를 코로 마시게 하는 겁니다. 한편 독을 흡입하기도 합니다. 담배나 마약을 그렇게 마시기도 합니다. 이 또한 모두 밥, 즉 식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먹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모두 문화의 문제입니다. 집은 무엇입니까? 집은 자연에는 없는 공간입니다. 자연에는 구획된 공간이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그저 땅에 떨어집니다. 땅에 태어난 인간은 사방에 둘레를 치고 벽을 만듭니다. 그리고 스스로 안에 가둡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생존하기 위해 둘레를 치고 벽을 만들고 가둡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연의 동물, 햇빛, 비바람이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해 요소로부터 스스로 보호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집이라는 공간을 만듭니다. 집의 둘레를 구획하여 공간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집이라고 하면 내가 먹고 자고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이 나누어 놓은 모든 공간을 집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특정한 공간의 역할을 만들고 거기서 어떤 일들을 수행합니다. 학교, 식당, 카페, 공원, 공항, 도서관, 백화점, 기차역,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등은 모두 인간이 구획한 공간이고 저마다 어떤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학교는 공부하는 곳, 식당은 밥 먹는 곳, 카페는 차 마시는 곳, 공원은 산책하면서 쉬는 곳, 이렇게 말이지요. 그렇게 인간은 공간을 누리고 향유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문적인 삶을 산다는 것, 문화적 인간으로서 산다는 것은 공간에 관심을 가지는 일입니다. 공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벽을 칠 것인가 말 것인가, 벽을 친다면 어떻게 칠 것인가, 공간 내부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 어떤 색깔로 칠할 것인가, 어떤 가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등을 고민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바로 그 공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 목적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 공간을 꾸미는 일을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공원이라는 공간은 사람들이 쉬는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누군가 고성방가를 한다면 그는 문화적 인간이 아닌 겁니다. 고성방가는 노래방이라는 공간에서 가능합니다. 노래방이라는 공간에 주어진 임무이자 역할입니다. 따라서 그 공간에 맞는 역할을 잘 생각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공간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또는 공간에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비문화적 인간이 됩니다. 문화적 인간으로 살아가기. 나는 옷을 벗고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해서 알몸으로 공원을 활보하면 비문화적 인간이 됩니다. 공간의 역할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공간에 관한 관심은 문화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아마 공간에 관한 공부를 하고 싶은 분도 꽤 있을 겁니다. 공간을 어떻게 꾸밀지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학생을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혼자 쓰는 방이 있지요? 자기 방이 몇 평쯤 됩니까? 보통 서너 평 되겠지요. 만일 훌륭한 공간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자기 방을 자신만의 원칙과 이론으로 구획하고 꾸며보세요. 서너 평 남짓한 자기 방을 어떻게 나누고 꾸밀지, 어떻게 조직할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방안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런 답을 합니다. 교수님, 뭐 코딱지만 한 방을 꾸미고 말고 할 게 뭐 있나요? 침대 하나 들여놓으면 끝이에요. 서너 평짜리 공간을 못 꾸미는데 나중에 100평짜리 공간을 어떻게 꾸밀 수 있나요? 저는 100평짜리 공간 꾸미는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훌륭한 전문가가 오셨네요. 100평짜리 내줄 테니 꾸며주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0평을 잘 꾸며봐야 100평 과제가 옵니다. 30평을 잘 꾸며봐야 50평 과제가 옵니다. 10평을 잘 꾸며봐야 30평 과제가 옵니다. 한 평 공간을 잘 꾸밀 수 있으면 10평도 잘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방이 서너 평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공간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내 방부터 다시 꾸며보세요. 버릴 것도 많고 다시 배치할 것도 많습니다. 침대 하나 놓으면 달랑 끝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침대를 놓을지 말지 심각하게 고민해보세요. 침대를 놔야 한다면 보통처럼 그냥 바닥에 철퍼덕 놓아야 하느냐, 프레임을 넣을지 매트리스만 놓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침대를 공중에 달 수는 없을까요? 실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침대를 이동식으로 배치해서 쓰지 않을 때는 천장 쪽으로 올려서 붙어있게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바닥으로 내려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 자체가 나의 공간을 가장 아름답고 편리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적 인간의 모습입니다. 의식주를 옷밥집이라는 말로 바꾸고 집이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했더니 우리가 사는 집뿐 아니라 모이는 집도 있고 공부하는 집도 있고 쉬는 집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기존의 개념이 다시 해석됩니다. 바로 다시 말하기, 다시 쓰기의 과정을 통해서 대상과 현상, 자신과 타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옷밥집 더하기 행. 옷밥집은 이렇게 인간의 무늬를 만드는 요소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하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옷밥집에서 그칩니다. 그런데 중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중국 사람들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그래서 모두 네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중국어는 의식주라고만 하지 않고 거기에 행이라는 요소를 더 붙입니다. 저는 대단히 놀라운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주는 옷밥집에 해당하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다 고정된 존재로서 인간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행은 무엇입니까? 행은 다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어딘가를 다니는 존재입니다. 다니는 모든 게 행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다닙니까? 우리는 오늘 집에서 강의실에 왔습니다. 집에만 살면 되는데 왜 강의실에 옵니까? 이것은 공간의 이동입니다. 모든 인간은 공간을 이동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침에는 내가 사는 집에서 일어나지만 오늘은 강의가 있는 날이니 강의실로 모두 모입니다. 이렇게 다닐 때 어떻게 다닙니까? 걷습니다. 차를 탑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택시를 탑니다. 여기서부터 다닌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가 생깁니다. 걸을 것인가, 뛸 것인가, 말을 탈 것인가, 마차를 탈 것인가, 자전거를 탈 것인가, 오토바이를 탈 것인가, 자동차를 탈 것인가, 킥보드를 탈 것인가, 이런 고민이 계속 일어납니다. 기차, 배, 비행기를 탈 것인가 말 것인가, 로켓을 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모두가 행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행이란 교통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자기가 사는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다녀야 합니다. 다니야라는 말은 다르게 하면 한 공간을 떠나 다른 공간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다님, 즉 떠남과 이름이라는 행위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도 떠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집안에만 있었는데요.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안에서도 돌아다닙니다. 방에서 떠나 거실에 이르렀다가 거실을 떠나 부엌에 이르렀다가 이렇게 삽니다. 다님, 떠남, 이름, 머문.
인간은 하루도 고정된 공간에서 살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니는 존재, 떠나는 존재입니다. 다님이라는 말은 왔다 갔다 하는 행위 자체를 말하고 떠남이라는 말은 어떤 결심을 말합니다. 내가 다니기 위해서 여기서 일어나서 발을 떼는 일을 떠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떠나는 존재입니다. 어디에서 떠납니까? 자신이 머무르던 공간에서 떠납니다. 이 과정을 조합해보면 다님 마이너스 떠남 마이너스 이름 마이너스 머물미라는 개념의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님은 머문과 개념쌍을 만들고 떠남은 이름과 개념쌍을 만듭니다. 그러니 다님에 관한 고민은 거꾸로 머물에 관한 고민입니다. 언제까지 머물 것인가? 여기에 몇 시까지 있을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떠남과 머물문 등교시간, 출근시간, 약속시간 같은 것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기 강의실에 왔다가 강남에 갔다가 공항에 갔다가 이렇게 살면 꼭 문화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문화적인 삶이란 이 동선, 즉 다님을 아름답게 계획하는 일입니다. 현대인은 하도 바빠서 이렇게 사는 일도 없지 않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가장 인간다운 다님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이런 일상의 떠남과 머물을 고민하는 일이 행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삶은 일상과 비상의 결합이라고 앞서 말했습니다. 넓게 봐서 일상을 머물이라고 본다면 비상은 떠남입니다. 어딘가로 떠나는 것은 일상을 버리고 비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런 떠남을 우리는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행은 여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행을 어떻게 계획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화적인 행위입니다. 여행하는 인간. 인간은 여행을 가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떠나야 합니다. 누군가 한 달 내내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문화적 인간이 아닙니다.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에만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머물이 지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물이 어느 정도 이어지면 반드시 떠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상에 지나치게 길게 머물면 안 됩니다. 이를 조금 더 확장해보면 학위를 얻는 기간, 직장에 근무하는 기간, 누군가와 함께 사는 기간과 같은 일로 넓어집니다. 오래 머물면 떠나야 합니다. 떠나기로 마음먹으면 언제 어떻게 떠날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누군가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해서 공부하면서 공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공부한다고 몇 날 며칠 책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실로 떠나왔듯 떠나야 합니다. 집 앞이든 카페든 시장이든 어디든 떠나야 합니다. 이를 조금 확대하면 여행이 되고 여행은 인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행의 형식들. 이렇게 떠남은 교통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행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즘 더 멋있는 말로 한다고 해서 모빌리티라고도 합니다. 행은 모빌리티이기도 합니다. 카카오라는 회사가 처음에는 택시 호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기차표도 끊어주고 비행기표도 끊어줍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움직이는 무엇이라도 떠나고 다니는 모든 걸 사업 범주에 넣겠다고 해서 이런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빌리티라는 개념이 공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올바르고 편하고 즐겁게 떠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문화적 고민입니다. 자신이 직접 다닐 수 없을 때 남에게 대신 다녀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다녀주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우편 사업이 그렇고 택배 사업이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배달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배달도 결국 행입니다. 자신이 다닐 수 없으니 남에게 대신 다녀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널리 퍼졌습니다. 나 대신 남이 대신 다녀주니 얼마나 편리합니까? 자전거와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만들어서 도로 위를 달리니 그전보다 훨씬 편리합니다. 문화적으로 편리함이라는 가치를 구현합니다. 그런데 매연이 뿡뿡 나오니 그건 또 얼마나 아름답지 못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편리하지만 올바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매연이 없는 자동차를 개발합니다. 인간의 일은 바로 이런 아름다움, 올바름, 즐거움, 편리함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가치이자 지향입니다. 행이란 단순히 어떤 교통수단을 탈 것인가라는 층위에서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삶에서 떠날 시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삶의 단계를 길게 보면 떠남과 머물의 반복입니다. 유치원을 졸업하면 떠나야 합니다. 누군가 유치원이 너무 좋다고 해서 10살, 20살까지 유치원을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문화적 인간이 됩니다. 초등학교를 6년 다니면 거길 떠나야 하고 대학교를 4년 다니면 거길 떠나야 합니다. 대학교는 내 인생의 전부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대학을 못 떠나면 비문화적인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엄마가 좋아서 30, 40까지 엄마 품에 있으면 비문화적입니다.
그러니 부모도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아이를 언제 떠나 보낼 것인가? 적절한 시간에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방식으로 아이를 떠나 보내야 아이의 삶을 위해서 또 나의 삶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삶에서 떠난다는 것은 또 어느 날엔가는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또한 떠남이라는 뜻으로 행이라는 말을 풀었을 때 생각해 볼 중요한 주제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머물다가 떠납니다.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떠남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모두 문화의 문제입니다. 의식주행의 문화적 구현. 행은 다님 떠남입니다. 그 짝이 되는 말은 이름 머물입니다. 행의 개념 쌍은 그러니 주입니다. 주는 머물입니다. 주와 행은 머문과 떠남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의와 식도 짝이 됩니다. 의는 나를 밖으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식은 밖의 요소를 가지고 나를 안으로 꾸미는 일입니다.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게 보면 의식주행은 의식, 주, 행이라는 짝으로 이루어집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요소인 식과 안에서 밖을 꾸미는 요소인 의가 쌍을 이루고 머물고 떠나는 주와 행이 쌍을 이룹니다. 인간의 문의가 인문이고 인문은 문화를 뜻한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행위는 생존을 위해 네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옷이 없어도 죽고 밥이 없어도 죽고 집이 없어도 죽고 다니지 않아도 죽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출발합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 의식주행인데 살다 보니 점점 더 아름답고 올바르고 즐겁고 편리한 추구를 하게 됩니다. 이왕이면 아름답게 먹자, 이왕이면 올바르게 먹자, 이왕이면 즐겁게 먹자, 이왕이면 편리하게 먹자는 생각을 하게 되고 문화의 가치를 구현하게 됩니다. 문화의 가치를 구현한다는 말은 의식주행을 혼자서만 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있으면 반드시 내가 있게 됩니다. 너와 나의 많은 관계가 옷밥집과 담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화는 반드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네가 얽혀서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의식주행과 대중문화. 얼마 전에 꽤 인기를 끌었던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한 끼 줍쇼가 있습니다. 출연자들이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행에 해당하지요. 어떤 집을 발견합니다. 주에 해당하지요. 들어가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식에 해당합니다. 이 콘텐츠는 행주식을 묶어서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 시대의 콘텐츠는 대부분 의식주행이라는 요소에 바탕을 두고 그걸 하나씩 다루든지 둘씩 묶어서 다루든지 셋씩 묶어서 다룹니다.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행주식을 바꿔서 식주행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돌아다니다가 머물러 앉아 먹기도 하고 먹고 쉬다가 떠나기도 하고 머물러 있다가 떠나서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형해 놓으면 마치 완전히 다른 콘텐츠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요소는 같습니다. 일상과 예술을 연결하는 중간에 대중예술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중예술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면 대중문화가 됩니다. 대중문화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중, 즉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문화입니다. 대중문화를 영어로 파퓰러 컬처라고 부르는 까닭입니다. 파퓰러가 바로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뜻입니다. 대중문화를 줄여서 팝컬처라고도 합니다. 둘째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유통되고 수용되는 문화입니다. 대중매체는 매스미디어라고 합니다. 매스는 대량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군중이 함께 나와 일제히 같은 동작을 하는 퍼포먼스인 매스게임의 매스도 같은 단어입니다. 대중매체를 매스미디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날 매스미디어는 보통 줄여서 미디어라고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매스미디어가 주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디어가 바로 일상과 예술을 잘 연결해 줍니다. 미디어라는 말은 중간에서 뭔가를 이어주고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면서 정보나 신호를 전달하는 것은 모두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도 미디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목소리는 저와 여러분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가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인간의 몸짓, 표정도 모두 미디어입니다. 원시적인 미디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미디어는 커뮤니케이션과 늘 짝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편지도 미디어이고 전화도 미디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디어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1대1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특정 범위 안에 있는 소수에게만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게 해준 것이 바로 매스미디어, 대중매체입니다. 대중매체는 기술의 발전으로 하나의 정보와 신호를 대량으로 복제 가능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정보와 신호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중매체는 20세기에 급격하게 발전합니다.
20세기는 대중매체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과 대중매체. 대중매체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기억하기 쉽게 말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출판, 필름, 방송입니다. 출판이라는 매체는 다시 크게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책을 만들거나 신문을 만들거나 잡지를 만듭니다. 잡지는 책과 신문의 중간 형태입니다. 굳이 따지면 음반을 만드는 일도 출판에 들어갑니다. 필름이라는 매체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사진을 찍거나 영화를 찍습니다. 영화를 미디어라고 말하는 까닭은 바로 필름이 미디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영화 한 편 한 편을 미디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실어 나르는 필름을 영화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은 거의 필름으로 영화를 찍지 않지만요. 방송이라는 매체도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입니다. 물론 출판은 20세기 이후에 나타난 현상은 아닙니다. 예부터 목판인쇄니 활판인쇄니에서 출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중화된 것은 20세기 이후의 일입니다. 책은 인쇄기의 발명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폭제가 가능해지고 대량 유통이 가능해집니다. 나머지 미디어는 말할 것도 없이 모두 20세기의 산물입니다. 물론 사진이나 영화는 19세기 말에 발명되지만 널리 유통된 것은 20세기 이후의 일입니다. 이 가운데 책, 신문, 잡지, 사진, 영화, 라디오까지는 20세기 전반을 풍미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타난 이 매체들은 20세기 전반, 즉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세상을 장악합니다. 20세기 후반은 텔레비전의 시대입니다. 텔레비전이 등장하자 앞의 모든 매체를 물리치고 대중매체의 왕좌에 오릅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을 대중매체, 대중문화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는 텔레비전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텔레비전이 생기고 나니 다른 매체들이 모두 여기로 통합됩니다. 책, 신문, 잡지, 사진, 영화, 라디오가 모두 텔레비전 안으로 형식을 달리해서 텔레비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텔레비전은 20세기 전반의 대중매체를 다 흡수해버립니다. 물론 앞선 매체들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요. 텔레비전이 생겨난 뒤에도 앞선 매체는 죽지 않고 여전히 자기 영역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텔레비전이 없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줄어듭니다. 우리가 살았던 20세기는 대중매체의 시대인데 전반부는 텔레비전이 없던 시대, 후반부는 텔레비전의 시대입니다. 21세기의 통합미디어, 인터넷. 21세기에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나타납니다. 인터넷은 텔레비전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기존의 매체를 다 먹어치웁니다. 인터넷은 책, 신문, 잡지, 사진, 영화, 라디오는 물론이고 텔레비전까지도 흡수합니다. 텔레비전만 하더라도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와도 구별됐습니다.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보는 사람 따로 있었죠. 채널 수도 적었습니다. 누군가 텔레비전에 나오면 강력한 권력을 얻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미디어를 갖게 됩니다. 저마다 자신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모두가 생산자이자 소비자의 시대가 됩니다. 미디어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대중미디어의 혁명이 일어나니 학자들도 놀랍니다. 듣도 보도 못한 미디어가 나타나자 이를 뉴미디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다소 긴장감이 떨어지는 표현입니다. 뉴미디어라는 말은 그저 새로운 미디어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만 보면 대단한 의미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을 새로운 미디어라고 했으니 이전까지 있던 미디어는 옛 미디어, 헛 미디어가 됩니다. 출판, 필름, 방송은 올드 미디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들을 올드하다고 말하니 썩 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레거시는 물려받은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레거시 미디어라고 영어로 말하니 뭔가 심오한 뜻이 담겨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미디어의 혁명이 일어났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인터넷은 미디어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명입니다. 뉴미디어로서 인터넷은 20세기의 미디어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인터넷은 매개의 대세이자 주류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시대의 미디어는 너무나 당연한 전제 개념이 되었습니다. 이는 미디어라는 말이 20세기처럼 문제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21세기의 문제적 개념, 콘텐츠와 플랫폼. 21세기 동시대의 문제적 개념은 오히려 콘텐츠 또는 플랫폼입니다. 21세기에는 출판과 필름과 방송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얽혀 있습니다. 책이 영화가 되고 영화가 방송이 됩니다. 각각의 미디어가 그물처럼 얽히고 그것이 다발이 되어 모입니다. 그물처럼 얽히는 것이 콘텐츠이고 다발이 되어 모이는 것이 플랫폼입니다. 20세기에는 소설 쓰는 사람은 소설만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설 쓰는 사람이 영화 시나리오도 쓰고 드라마 대본도 씁니다. 소설을 영화와 연결하고 드라마와 연결합니다.
이것이 바로 콘텐츠의 장르 전환성입니다. 콘텐츠는 강력한 장르 전환의 특성을 가집니다. 콘텐츠의 끝은 테마파크입니다. 테마파크는 종합 콘텐츠, 완전 콘텐츠입니다. 그 안에는 책도 있고 영화도 있고 전시도 있고 공연도 있고 게임도 있고 축제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테마파크는 콘텐츠의 모든 영역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테마파크 전문가가 많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콘텐츠 전문가는 이들 각각의 영역을 다 알아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테마파크에 접근하는 방식은 각 영역의 전문가가 모여서 이를 집단으로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마파크 전체의 조화를 볼 줄 아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장르의 전환과 연결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니 테마파크 전문가는 콘텐츠 영역에 꽂힙니다. 이것이 바로 20세기 미디어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이자 플랫폼입니다. 미디어는 전제가 되어 남았고 플랫폼은 문제적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는 인문과 즐거움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다시 더 자세히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문화적 인간이 꼭 해야 할 3가지. 문화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행위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가장 고도의 추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미디어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세 영역의 요소를 잘 골라서 서로 엮어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옷이라는 주제로 소설을 써서 출판할 수 있습니다. 옷이라는 주제로 집을 짓는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밥이라는 주제로 게임을 만들고 그 이야기를 소설로 씁니다. 책이라는 주제와 밥을 연결하는 식당을 상상해 봅니다. 집에서 그림 그리는 사람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듭니다. 이런 방식을 상상하면 무수히 많은 함수의 조합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문화의 매트릭스입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옷밥집을 잘 갖추는 겁니다. 옷밥집이 없으면 인간다움의 가장 기초적인 조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옷과 밥과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돌보는 일이 바로 문화적 인간이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꼭 해야 할 일은 떠나는 것입니다. 일상과 비상을 오가며 경험해야 합니다. 일상이 차오르면 일상이 나를 힘들게 할 정도가 되면 비상을 선언해야 합니다. 비상을 선언하고 떠나야 합니다. 이동해야 합니다. 떠남과 다님을 통해서 타자의 일상을 발견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인지의 근육이 늘어납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동은 여행입니다. 자신의 일상을 떠나서 어디론가 떠나는 일입니다. 여행이라고 하면 해외여행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해외여행 가려면 돈이 들잖아요. 저는 돈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은 꼭 해외로 떠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갈 곳이 많습니다. 제주도에 가도 됩니다. 제주도도 비행기 타려면 돈이 드니 부산에 가도 되고 목포에 가도 되고 대구에 가도 되고 대전에 가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번쯤 들어본 도시 이름, 마을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그곳을 다 다니려면 아마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산골도 가보고 바닷가도 가보세요. 그럴 만한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면 가까운 곳으로 떠나세요. 내가 사는 우리 동네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안 가본 곳이 너무 많습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시장이 어디인가요? 거기는 가끔 다닐 수 있지요. 그 다음 가까운 시장은 어디인가요? 시장은 참 재미있고 살아있는 느낌이 들게 하는 공간입니다. 저는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면 가능한 그곳의 시장을 찾아가 봅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활력 있게 사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시장에 가보세요. 그곳이 늘 다니는 곳이라면 세 번째로 가까운 시장을 찾아가 보세요. 그게 바로 여행입니다. 반드시 멀리 떠나야만 여행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을 다니면서도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집에서 학교, 집에서 직장을 다니는 길을 바꿔봐도 좋습니다. 매일 다니는 길 말고 새로운 길로 집에 가보세요. 지하철역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걸어보세요. 지하철역 한 정거장을 더 갔다가 돌아와 보세요.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 직장에서 집에 가는 길은 생각보다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떠남과 다님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도 했기 때문에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세 번째 일은 바로 책 읽기입니다. 책 읽기는 미디어에 접근하는 일입니다. 미디어의 가장 근본적인 형태인 출판을 활용하는 일입니다. 책 읽기, 독서는 사고의 힘을 기르기 위한 일입니다. 사고의 힘을 기르기 위해 타인의 경험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문화란 나와 네가 공존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책을 손에 들고 눈으로 글을 읽으면서 내 머릿속으로 타인의 경험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떠남입니다. 타인의 공간과 세계로 떠나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고하는 힘과 상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영상은 즉각적으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감정과 정서를 자극합니다. 그러나 책은 우리의 질문을 유발합니다. 왜 그럴까?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정말 맞는 말일까?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샘솟아나면서 나를 자라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술과 책은 좀 다릅니다. 책은 나의 머리를 일깨워주는 중요한 도구이자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고의 근육을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상을 갖추고 여행을 다니고 책을 읽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고 사고하고 체험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상상하고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와 너, 나 주체, 너 주체가 만나서 우리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인문, 인간의 문이 인간의 문화에 관한 토론을 통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계를 꿈꿉니다. 더 낫다라는 말은 더 아름답고 더 올바르고 더 즐겁고 더 편리하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일상을 갖추고 여행을 다니고 책을 읽어야 합니다. 예술, 문의의 가장 아름다운 형식. 예술은 인간의 문의를 가장 아름답게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예술은 인간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가장 고도의 추상적인 형식입니다. 물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도 문화의 다른 가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올바름과 즐거움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예술도 있습니다. 문화의 네 가지 가치가 다 예술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은 뭐니 해도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입니다. 우리가 문화를 말할 때 일상 문화라는 말도 쓰고 문화 예술이라는 말도 씁니다. 미디어 문화라고도 합니다. 문화라는 말은 인제 어떤 단어와도 잘 결합하는 번식력이 강한 단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영역과 층위를 생각하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상과 미디어에 대해서 지난 강의에서 살펴보았으니 이제 예술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학자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예술은 보통 7개의 큰 장르로 나눕니다. 바로 문학, 음악, 미술, 무용, 건축, 연극, 영화입니다. 문학이라는 말 대신 조금 더 원형적으로 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때 시는 문학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또 무용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춤이라는 말을 더 선호하는 예도 있습니다. 아무튼 7개 장르를 예술의 대표로 봅니다. 예술의 기원. 그렇다면 문학은 언제 생겨났나요? 먼 옛날 언젠가 생겨났겠죠. 음악은 언제 생겨났나요? 고리적에 생겨났겠죠. 미술도 그렇고 무용, 건축, 연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옛날 옛적 언젠가 생겨났습니다. 다만 7대 예술 가운데 영화만 탄생일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계 최초의 영화는 1895년 12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상영됩니다. 영화를 제외한 다른 장르의 예술은 모두 기원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인류가 태어난 뒤 그 삶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술은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생존입니다. 먼 옛적 인류는 살기 위해서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리고 춤을 추었을 겁니다. 원시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고 수렵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뭔가 씨를 뿌리고 재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노동입니다. 이 그림은 스페인에 있는 알타미라의 동굴 벽화입니다. 기원전 1만 5천년에서 1만 년 전에 그려졌다고 추정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그린 최초의 그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벽화를 보면 소도 있고 멧돼지도 있습니다. 특히 이 멧돼지는 어떤 상징 같습니다. 소와 멧돼지가 뿔을 맞대고 서 있고 주변에 작은 동물들도 있습니다. 사슴도 보이고 새나 닭 같은 것도 보입니다. 기원전 1만 5천년이라는 시간을 살던 스페인 사람들은 이 그림을 왜 그렸을까요? 멧돼지를 잡아먹었겠죠. 그래서 멧돼지를 잡고 가두는 일에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술은 생존과 일상과 노동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영차영차 하면서 어떤 리듬감 있는 소리를 이어서 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됩니다. 오늘날 문학이라고 하면 글자로 쓴 것을 주로 말하지만 구비문학 또는 구전문학이라고 해서 말로 이어져 내려온 문학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 생존과 노동을 통해서 예술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일만 할 수는 없으니 쉬기도 했을 겁니다. 쉬면서 가만히 있기 뭐하니까 일할 때 부르던 노래를 연이어 부르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면서 휴식을 만들었습니다. 휴식이 발전해서 축제가 되었고 원시적인 형태의 축제가 시작되면서 집단의 놀이를 추구했습니다. 축제가 점차 꼴을 갖추면서 의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놀고 즐기는 일에 조금 더 형식을 부여하니 의례가 됩니다.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면 어떻게 해야 비가 올 수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고민의 결과 비는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이 뭔가를 결정해줘야 비가 내릴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에다가 제발 비를 내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는 의식이 되고 의례가 되고 제사가 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종교가 됩니다. 따라서 예술은 인간이 고도의 추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행위이지만 그 기원은 인간의 일상에서 시작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대 이후의 예술. 그러니 예술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할 때 그것이 매우 순수한 아름다움, 즉 인간의 삶과 동떨어진 순수한 아름다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술에는 인간의 삶과 일과 쉼과 종교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중세까지의 예술은 종교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상상해서 그리는 그림, 예배를 위한 음악이 만들어집니다. 근대 이후 예술은 눈앞에 보이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합니다. 사실주의가 발전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면 가장 똑같이 그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극사실주의가 나타납니다. 물방울을 정말 똑같이 그려내는 게 근대 이후의 미술입니다. 초사실주의라고도 하고 슈퍼사실주의라고도 하고 하이퍼리얼리즘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회의에 부딪힙니다. 그렇게 똑같이 그렸지만 사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현대로 온 예술은 이제 추상적으로 바뀝니다. 캔버스에 물감을 쭉 뿌려놓고 그림이라고 말합니다. 또 오늘날의 예술은 사회와 정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에서 정치와 사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가장 오래된 중국 시. 중국의 가장 오래된 시는 시경이라는 시집에 남아 있습니다. 공자가 시 300편을 모아서 남겼다고 합니다. 원래 제목은 시인데 뒤에 경자를 붙인 이유는 육아의 경전이기 때문입니다. 경은 불면의 진리이고 가장 으뜸가는 책을 말합니다. 성경, 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훌륭한 책을 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책의 욕망은 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 책이나 자신이 경이라고 자처하기도 하지요. 예를 들면 산해경이라는 책이 그렇습니다. 그저 동서남북의 산과 바다에 관한 이야기를 해놓고 경이라고 말합니다. 경이 오래되어 어려우니 이를 풀이해주는 책이 나옵니다. 그런 책을 전이라고 합니다. 전도 오래되니 어려워서 이를 풀이하는 책이 나오는데 이를 주라고 합니다. 주를 풀이하는 책을 소라고 합니다. 소를 완전히 요즘 말로 풀어주는 책을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의 책은 경전 주소해의 순서로 이어져 옵니다. 시경에 남은 시들은 옛날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모아다가 이렇게 글자로 기록합니다. 한자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렇게 틀을 맞춰서 네 글자로 줄을 맞춰 기록합니다. 2000년 전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시경의 첫 번째 시를 함께 감상해 볼까요? 끼룩끼룩 물수리 강섬에서 온다. 아리따운 색시는 군자의 좋은 배필 올망졸망 마른 풀을 이리저리 찾는다. 아리따운 색시를 자나깨나 구하는데 구해도 얻지 못해. 자나깨나 생각한다. 생각하고 생각하니 잠 못 자며 뒤척인다. 올망졸망 마른 풀을 이리저리 뜯어본다. 아리따운 색시를 금슬 좋게 사기련다. 올망졸망 마른 풀을 여기저기 뜯어본다. 아리따운 색시를 풍악 올리며 즐기리. 우리가 오늘날 쓰는 요조숙녀라든지 전전반측이라든지 하는 말이 다 이 시에서 나옵니다. 시를 읽어보니 어떻습니까? 여자친구 찾는 내용입니다. 요즘 대중가요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대중가요의 주된 주제가 무엇인가요? 사랑의 기쁨과 이별의 슬픔입니다. 거의 모든 노래가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국 시의 시작입니다. 시는 중국 예술의 으뜸을 차지합니다. 예술 문의의 가장 아름다운 형식. 예술은 인간의 문의를 가장 아름답게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예술은 인간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가장 고도의 추상적인 형식입니다. 물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도 문화의 다른 가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올바름과 즐거움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예술도 있습니다. 문화의 네 가지 가치가 다 예술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은 뭐니 해도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입니다. 우리가 문화를 말할 때 일상 문화라는 말도 쓰고 문화예술이라는 말도 씁니다. 미디어 문화라고도 합니다. 문화라는 말은 인제 어떤 단어와도 잘 결합하는 번식력이 강한 단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영역과 층위를 생각하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상과 미디어에 대해서 지난 강의에서 살펴보았으니 이제 예술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학자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예술은 보통 7개의 큰 장르로 나눕니다. 바로 문학, 음악, 미술, 무용, 건축, 연극, 영화입니다. 문학이라는 말 대신 조금 더 원형적으로 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때 시는 문학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또 무용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춤이라는 말을 더 선호하는 예도 있습니다. 아무튼 7개 장르를 예술의 대표로 봅니다. 예술의 기원. 그렇다면 문학은 언제 생겨났나요? 먼 옛날 언젠가 생겨났겠죠. 음악은 언제 생겨났나요? 고리적에 생겨났겠죠. 미술도 그렇고 무용, 건축, 연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옛날 옛적 언젠가 생겨났습니다. 다만 7대 예술 가운데 영화만 탄생일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계 최초의 영화는 1895년 12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상영됩니다. 영화를 제외한 다른 장르의 예술은 모두 기원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인류가 태어난 뒤 그 삶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술은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생존입니다. 먼 옛적 인류는 살기 위해서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리고 춤을 추었을 겁니다. 원시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고 수렵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뭔가 씨를 뿌리고 재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노동입니다. 이 그림은 스페인에 있는 알타미라의 동굴 벽화입니다. 기원전 1만 5천년에서 1만 년 전에 그려졌다고 추정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그린 최초의 그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벽화를 보면 소도 있고 멧돼지도 있습니다. 특히 이 멧돼지는 어떤 상징 같습니다. 소와 멧돼지가 뿔을 맞대고 서 있고 주변에 작은 동물들도 있습니다. 사슴도 보이고 새나 닭 같은 것도 보입니다. 기원전 1만 5천년이라는 시간을 살던 스페인 사람들은 이 그림을 왜 그렸을까요? 멧돼지를 잡아먹었겠죠. 그래서 멧돼지를 잡고 가두는 일에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술은 생존과 일상과 노동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영차영차 하면서 어떤 리듬감 있는 소리를 이어서 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됩니다. 오늘날 문학이라고 하면 글자로 쓴 것을 주로 말하지만 구비문학 또는 구전문학이라고 해서 말로 이어져 내려온 문학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 생존과 노동을 통해서 예술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일만 할 수는 없으니 쉬기도 했을 겁니다. 쉬면서 가만히 있기 뭐하니까 일할 때 부르던 노래를 연이어 부르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면서 휴식을 만들었습니다. 휴식이 발전해서 축제가 되었고 원시적인 형태의 축제가 시작되면서 집단의 놀이를 추구했습니다. 축제가 점차 꼴을 갖추면서 의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놀고 즐기는 일에 조금 더 형식을 부여하니 의례가 됩니다.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면 어떻게 해야 비가 올 수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고민의 결과 비는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이 뭔가를 결정해줘야 비가 내릴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에다가 제발 비를 내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는 의식이 되고 의례가 되고 제사가 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종교가 됩니다. 따라서 예술은 인간이 고도의 추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행위이지만 그 기원은 인간의 일상에서 시작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후의 예술, 그러니 예술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할 때 그것이 매우 순수한 아름다움, 즉 인간의 삶과 동떨어진 순수한 아름다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술에는 인간의 삶과 일과 쉼과 종교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중세까지의 예술은 종교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상상해서 그리는 그림, 예배를 위한 음악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후 예술은 눈앞에 보이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합니다. 사실주의가 발전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면 가장 똑같이 그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극사실주의가 나타납니다. 물방울을 정말 똑같이 그려내는 게 근대 이후의 미술입니다. 초사실주의라고도 하고 슈퍼사실주의라고도 하고 하이퍼리얼리즘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회의에 부딪힙니다. 그렇게 똑같이 그렸지만 사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현대로 온 예술은 이제 추상적으로 바뀝니다. 캔버스에 물감을 쭉 뿌려놓고 그림이라고 말합니다. 또 오늘날의 예술은 사회와 정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에서 정치와 사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가장 오래된 중국시, 중국의 가장 오래된 시는 시경이라는 시집에 남아 있습니다. 공자가 시 300편을 모아서 남겼다고 합니다. 원래 제목은 시인데 뒤에 경자를 붙인 이유는 육아의 경전이기 때문입니다. 경은 불면의 진리이고 가장 으뜸가는 책을 말합니다. 성경, 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훌륭한 책을 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책의 욕망은 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 책이나 자신이 경이라고 자처하기도 하지요. 예를 들면 산해경이라는 책이 그렇습니다. 그저 동서남북의 산과 바다에 관한 이야기를 해놓고 경이라고 말합니다. 경이 오래되어 어려우니 이를 풀이해주는 책이 나옵니다. 그런 책을 전이라고 합니다. 전도 오래되니 어려워서 이를 풀이하는 책이 나오는데 이를 주라고 합니다. 주를 풀이하는 책을 소라고 합니다. 소를 완전히 요즘 말로 풀어주는 책을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의 책은 경전 주소해의 순서로 이어져 옵니다. 시경에 남은 시들은 옛날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모아다가 이렇게 글자로 기록합니다. 한자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렇게 틀을 맞춰서 네 글자로 줄을 맞춰 기록합니다. 2000년 전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시경의 첫 번째 시를 함께 감상해 볼까요? 끼룩끼룩 물수리 강섬에서 온다. 아리따운 색시는 군자의 좋은 배필 올망졸망 마른 풀을 이리저리 찾는다. 아리따운 색시를 자나깨나 구하는데 구해도 얻지 못해. 자나깨나 생각한다. 생각하고 생각하니 잠 못 자며 뒤척인다. 올망졸망 마른 풀을 이리저리 뜯어본다. 아리따운 색시를 금슬 좋게 사기련다. 올망졸망 마른 풀을 여기저기 뜯어본다. 아리따운 색시를 풍악 울리며 즐기리. 우리가 오늘날 쓰는 요조숙녀라든지 전전반측이라든지 하는 말이 다 이 시에서 나옵니다. 시를 읽어보니 어떻습니까? 여자친구 찾는 내용입니다. 요즘 대중가요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대중가요의 주된 주제가 무엇인가요? 사랑의 기쁨과 이별의 슬픔입니다. 거의 모든 노래가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국시의 시작입니다. 시는 중국 예술의 으뜸을 차지합니다.